1977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 날카로운 여직원의 목소리가 매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쇼핑하던 여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헐렁한 코트를 입은 30살의 평범한 직장인 로이 레이먼드였습니다. 그는 그저 결혼기념일을 맞아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예쁜 슬립 한 장을 고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백화점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마치 수술실처럼 차가웠고, 사이즈별로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속옷들은 정육점의 고기처럼 밋밋하고 투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그를 잠재적 성범죄자나 변태로 바라보는 점원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왜 혼자 기웃거려? 라는 무언의 비난이 등 뒤로 쏟아지는 것만 같았죠. 로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는커녕 식은 땀만 흥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그는 핸들을 쾅 내리치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속옷을 사는 게 죄가 돼야 해? 와인이나 시가를 고르는 것처럼 우아하고 편안하고 신사적인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날 밤의 치욕은 로이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자. 남자들이 들어와 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대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란제리 샵을. 그는 즉시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속옷 시장은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실용성만 강조한 펑퍼짐한 할머니 팬티 아니면 음침한 골목길 성인 용품점에서 파는 저질스러운 옷뿐이었죠. 로이는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 총 $80,000,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정도의 창업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쇼핑센터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빅토리아 시크릿. 왜 하필 빅토리아일까요? 겉으로는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지만 코르셋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숨기고 있었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침실을 재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크릿은 그 침실의 문을 은밀하게 열어본다는 의미였죠. 인테리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대신 은은한 샹들리에를 달았고, 벽에는 고풍스러운 나무 장식과 붉은 벨벳 커튼을 둘렀습니다. 속옷은 싸구려 플라스틱 옷걸이에 거는 대신 마치 미술관의 작품처럼 고급스러운 액자와 마네킹에 입혀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손님이 들어오면 점원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사이즈와 스타일을 조언해주도록 교육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아내와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던 샌프란시스코의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창업 첫 해에만 $500,000,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로이 레이먼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라,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세상은 이런 곳을 원하고 있었다고.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밑바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1982년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초조하게 와인잔을 돌리고 있는 로이 레이먼드가 보입니다. 창업 5년 만에 빅토리아 시크릿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만 6개의 매장을 거느린 핫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연 매출은 무려 $600,000,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억 원을 찍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거머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윈도 뒤편에서 로이는 매일 밤 피가 마르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디자이너이자 마케터였지만 냉철한 경영자는 아니었거든요.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현금 흐름은 꽉 막혀버렸고, 매달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부도다. 파산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 구세주처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레스 웩스너. 당시 더 리미티드라는 의류 제국을 건설하며 미국 유통의 신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웩스너는 샌프란시스코 출장길에 우연히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을 들렀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옷을 이렇게 파는 곳이 있다니. 이건 다듬기만 하면 전 세계를 휩쓸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웩스너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로이에게 조용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표 한 장. 금액은 $100,000. 지금 가치로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로이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 돈이면 지긋지긋한 빚을 다 청산하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다시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갈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서 잉크가 마르는 그 짧은 순간 로이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해방이다. 레스토랑을 나선 로이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야, 나 그 골치 아픈 회사 넘겨버렸어. 아주 비싼 값에 말이야. 이제 2다리 뻗고 잘 거야. 그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지금 단돈 $100,000에 팔아넘긴 것이
훗날 연 매출 10조 원을 찍으며 전 세계를 호령할 황금거위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는 악마와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정확히 10년 뒤 그를 가장 높은 다리 위로 끌고 올라가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199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컴컴한 아파트 거실, 지직거리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의 슈퍼모델들이 천사 날개를 달고 런웨이를 걷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열광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죠. 그 TV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 그리고 싸구려 위스키 병을 든 한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로이 레이먼드였습니다. 그가 헐값에 팔아넘긴 회사는 레스 웩스너의 손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웩스너는 로이의 남성 중심적인 컨셉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속옷은 남자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여자가 입고 싶어 하는 꿈이어야 해. 그는 타깃을 여성으로 바꿨고 매장을 유럽의 부티크처럼 고급스럽게 꾸몄으며 당대 최고의 모델들을 기용해 엔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로이가 경영할 때 600만 달러였던 연 매출은 불과 10년 만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0배나 뻥튀기 된 것입니다. 로이는 술병을 벽에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건 내 거야. 저 아이디어, 저 이름, 저 로고 전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 박수갈채는 내가 받았어야 했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자식을 남의 집에 입양 보냈는데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되어 전 세계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걸 확인했는데 이미 그 복권을 휴지통에 버린 뒤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로이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악몽을 잊기 위해 그리고 보란듯이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 번 실수는 없다.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서 빅토리아 시크릿보다 더 키울 거야.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대출금을 털어 마이차일드 데스티니라는 최고급 아동복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전략은 빅토리아 시크릿 때와 똑같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최고만 입히고 싶어 할 거야. 그는 최고급 원단과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싼 옷을 입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의 불황이 닥치면서 지갑은 굳게 닫혔죠. 매장은 파리만 날렸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결국 회사는 2년 만에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실패는 치명타였습니다. 로이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고 사랑했던 아내마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나버렸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는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밤마다 TV를 켜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날개를 펼치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엔젤들이 나오는데 현실의 그는 텅 빈 방구석에서 빛 독촉장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대비가 그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팔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아니 차라리 웩스너에게 지분이라도 조금 남겨달라고 했더라면. 끊임없는 만약에라는 지옥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된 채 깊고 어두운 우울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26일 새벽 5시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쇠줄을 때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 시각 다리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검푸른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남자. 바로 46살의 로이 레이먼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6년간의 파노라마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치심을 느끼며 뛰쳐나왔던 패기 넘치던 30살의 청년. 이건 혁명이야. 라며 첫 매장을 열고 환호하던 순간 그리고 빚더미에 앉아 레스 웩스너에게 회사를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 비겁했던 30대의 자신. 마지막으로 TV 속에서 화려한 날개를 달고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을 보며 질투에 미쳐 날뛰던 40대의 초라한 모습까지. 그의 절규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운의 천재라고 부르기보다는 참을성 없는 패배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볼 면목이 없었으며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천사 에인절즈의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정작 그 천사들을 탄생시킨 창업자에게는 추락을 막아줄 날개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바다는 그토록 뜨거웠던 한 남자의 야망과 후회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섹시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춥고 쓸쓸하고 초라한 엔딩이었습니다. 며칠 뒤 샌프란시스코 해양경비대는 물에 부른 중년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검시관의 보고서에는 사인으로 추락에 의한 충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그를 죽인 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건 바로 비교와 후회라는 마음의 감옥이었습니다. 로이 레이먼드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 한 구석에 실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장은 신상품을 사려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옷을 고르며 깔깔거렸지만 아무도 그 속옷을 처음 만든 남자가 며칠 전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빅토리아 시크릿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질주했습니다. 지젤 번천, 타이라 뱅크스 같은 전설적인 모델들이 등장했고 연 매출은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레스 웩스너는 억만장자가 되어 부의 상징이 되었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승리를 즐기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이 레이먼드에게 그 타이밍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천재적이었지만 그것을 지킬 인내심이 부족했던 남자. 우리가 화려한 쇼윈도 앞에서 감탄할 때 그 유리창 너머에는 금문교 아래로 사라진 한 남자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진짜 비밀 시크릿은 어쩌면 가장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창업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닐까요? 오늘 밤 화려한 란제리보다 더 자극적이고 씁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